때는 조선 후기, 임금의 치세가 평안했던 시절.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의 한적한 고을에 박대감의 저택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댁은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로 그 명성만큼이나 집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택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언덕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은 온통 뽕나무 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지푸른 뽕잎이 산들바람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이었죠. 늦봄의 어느 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꾀꼬리와 뱁새의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 평화로운 뽕밭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까치발을 들고 높은 가지에 달린 뽕잎을 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뽕잎은 왜 이리 높은 곳에만 열리는 게야? 키 작은 사람 속이라도 뒤집어 놓을 셈인가? 앙증맞게 투덜거리는 이 여인은 바로 박대감의 외동딸 홍연이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달덩이처럼 둥근 얼굴, 냉두같이 붉은 입술, 그리고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를 가진 미인이었죠. 하지만 홍연은 여느 교수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느질이나 수놓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이렇게 직접 뽕잎을 따 차를 우리는 것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규수가 채통 없이 밭일이 다 뭐냐고 하시지만 직접 딴 입으로 우린 차 맛이 얼마나 일품인지 모르시는 말씀이지. 홍연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뽕밭의 푸르름과 어우러져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 같았습니다. 유독 가장 여리고 향긋해 보이는 뽕잎들이 얄궂게도 가장 높은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가락 끝만 닿으면 되는데. 홍연이 있는 힘껏 몸을 쭉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있던 작은 돌멩이가 대구르르 굴러가며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깍. 휘청거리던 홍연은 넘어지지 않으려 급히 뽕나무 가지를 붙잡았지만 억센 가지에 저고리 고름이 걸려버렸습니다. 치!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홍연의 비명이 뽕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의 가슴팍이 보기 흉하게 찢어지며 하얀 속꽃이 훤히 드러나고 말았죠. 어머나, 망측해라. 이를 어쩌면 홍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급히 두 팔로 가슴을 가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집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런 꼴로 어찌 돌아간단 말입니까? 길에서 누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성진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뽕잎 따는 처녀야, 고운 손이 상할세라. 산새도 울고 가네, 꽃잎도 떨어지네. 홍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지게를 짊어지고 뽕밭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그는 바로 박대감 댁의 머슴 석철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순박함이 가득했고 크고 맑은 눈이 인상적인 사내였죠. 이놈, 석철아. 뭘 그리 넋놓고 쳐다보는 게냐? 홍연의 외침에 석철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두 손으로 제 눈을 가렸습니다. 헉. 아씨. 죄송하옵니다. 이놈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아니, 보고는 왔사온데. 그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평소 과묵하기 그지없던 석철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씨, 혹 다치신 곳은 아니 계신지요? 신음 소리가 들렸. 눈을 가린 채로도 홍연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그 순박한 마음씨에 홍연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이놈 보게. 눈은 가리고 걱정은 하고 있구나. 그게 아씨께서 다치셨을까 염려되오나. 차마 베어서는 아니 되니? 석철의 진심 어린 걱정과 순진한 모습에 홍연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껏 만난 사내들은 모두 자신의 미모만을 칭찬하기 바빴는데 이 순박한 머슴은
자신이 다쳤을까 봐 먼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씨, 제 도포라도 벗어드릴까요? 석철은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제 등에 걸친 낡은 도포를 벗어 홍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하여 햇볕에 잘 말린 도포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고맙다, 석철아. 홍연은 도포를 받아 몸을 가렸습니다. 도포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석철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씨, 다치신 곳은 정녕 없으신지? 다친 곳은 없다만 저고리가 영복이 흉하게 찢어졌구나. 아이고, 모두 이놈 때문이옵니다. 진작 와서 뽕입을 따드렸더라면 아씨께서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을. 어찌 내 탓이냐? 내가 욕심을 부려 높은 가지에 손을 뻗다 그리 된 것을. 도리어 내가 도와주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도 너는 참 마음이 고든 아이로구나. 이름이 석철이라 하였지? 예, 아씨. 돌석자에 쇠철 자를 쏘옵니다. 부모님은 계시느냐? 3년 전 역병으로 모두 돌아가셨사옵니다. 석철의 표정에 스치는 슬픔을 보며 홍연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리하였군. 그럼 혼자 지내는 괴로구나. 외롭지 않으냐? 외롭기야 하오나 할 일이 있으니 견딜 만하옵니다. 그리고 대감 댁 식구들께서 잘해주셔서. 그 말에 홍연은 석철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도포는 내일 곱게 빨아서 돌려주마. 아니옵니다, 아씨. 어찌 그런 일까지? 괜찮다. 나도 빨래는 할 줄 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거든. 홍연의 환한 미소에 석철은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작약꽃처럼 아름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연의 발걸음은 자꾸만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포를 돌려준다는 핑계였지만 그 후로도 매일같이 뽕밭을 찾았죠. 얘야, 요즘 너는 어찌하여 이리 뽕밭만 드나드느냐? 예전에는 책 읽기를 그리 좋아하더니. 책도 읽고 뽕잎도 따고 둘 다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 바람도 쐬고 좋지 않사옵니까? 사실은 석철을 만나고 싶어서였지만 차마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홍연이 뽕밭에 갈 때마다 석철은 이미 그곳에 와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오셨습니까? 아씨께서 뽕잎차를 좋아하신다기에 가장 좋은 잎만 골랐다 두었사옵니다. 고맙다, 석철아. 내 마음 씀씀이가 참 곱구나. 두 사람은 뽕잎을 따며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홍연은 석철이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알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씨께서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요? 나는 규합총서를 즐겨본다. 여인이 알아야 할 지혜가 모두 담겨 있거든. 빙어각 이씨의 그 책 말씀이시군요. 훌륭한 책이지요. 아씨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석철 또한 홍연이 다른 교수들과 달리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순수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풋풋한 감정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리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데. 이놈의 발은 멀쩡한데 왜 자꾸 뽕밭으로만 향하는 게냐.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홍연의 어머니 박 부인이 상기된 얼굴로 홍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홍연아, 이리 와 앉거라. 내 혼사를 정하였다. 혼사를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웃 고을조 현감댁의 아드님, 조태만 도령과의 혼사다. 이달 보름에 치르기로 이미 정했다. 조태만. 그 이름만 들어도 온 고을 사람들이 혀를 차는 방탕하였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살고
이미 첩을 셋이나 두고 있는 자로 소문이 자자했죠. 어머님. 어찌 그런 자와. 저는 싫습니다. 무슨 소리냐? 조 현감댁은 이 고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이다. 혼인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것이야.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홍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홍연은 자기도 모르게 뽕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석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무슨 근심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석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홍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석철아. 이미 첩이 셋이나 있는 자와 혼인을 하라 하신다. 열흘 뒤에. 그 말에 석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께서는 그 혼사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원할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신분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홍연은 답답한 마음에 뽕받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조태만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밤중에 예비 신부께서 홀로 나와 계시다니. 참으로 운이 좋구나. 도련님, 이런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어차피 사흘 뒤면 내 사람이 될 터. 미리 좀 맛본들 어떠하겠느냐. 조태만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홍연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홍연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아씨에게서 당장 그 손을 떼지 못할까? 어둠 속에서 쇠스랑을 든 석철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놈.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술에 취해 아녀자를 희롱하는 자가 어찌 주인이란 말이냐. 석철은 쇠스랑으로 조태만을 밀쳐냈습니다. 땅에 나뒹군 조태만은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졌습니다.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석철아. 고맙다. 하지만 너는 이제 어찌하느냐? 그 자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씨만 무사하시다면 이놈은 괜찮사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사흘 뒤면 다른 이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밤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구나.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뽕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똥이 트자마자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박대감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 도련님을 폭행한 머슴 석철을 잡으러 왔다. 뽕밭에서 석철이 포졸들에게 결박당하려던 바로 그 순간 홍연이 달려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요, 내 서방이요. 순간 뽕밭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 전에 이미 몸을 주었소. 이 사람과는 이미 백년가약을 맺은 사이란 말이오. 양반 댁 교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홍연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머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내를 남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조 현감댁에 전해졌고 분노한 조 현감은 즉시 혼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날 밤 홍연과 석철은 집안의 모든 비난을 뒤로하고 산속 외딴 초막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씨. 이놈 때문에 집안에 큰 누를 끼치셨습니다.
괜찮다, 석철아. 내가 선택한 일이다. 촛불 아래 석철은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쉽게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사실 이놈은 그저 머슴이 아니옵니다. 석철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현,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쫓겨난 선왕의 서손, 즉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왕손이라고. 예, 그리고 이 문서는 조 현감이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자이옵니다. 이놈의 무고함과 저 자의 죄를 밝히기 위해 지금껏 숨어 지내왔습니다. 홍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왕손이든 머슴이든 상관없다. 내가 사랑한 것은 너의 고든 마음이었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저들을 응징하고 너의 누명을 벗겨주자. 한편 조태만을 마음에 품고 있던 기생월양은 두 사람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조태만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홍연은 월양이 엿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조태만과 포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무사히 고을을 빠져나와 한양에 있는 석철의 옛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현아, 네가 살아 있었구나. 은퇴한 영의정이었던 스승은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조 현감의 비리 문서를 가지고 직접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임금의 어명을 받은 내관이 두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종친 이연의 무고함이 밝혀졌고 조 현감은 파직되어 벌을 받았느니라. 또한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시며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셨느니라. 임금은 이현이 원한다면 평민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되 종친으로서의 예우는 잊지 말라는 배려까지 베풀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현은 홍연과 함께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왕손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소. 저 또한 아시래. 아니, 홍연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뽕밭에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혼례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아씨의 저고리가 찢어지던 그날,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 사이에는 뽕꽃이 필 무렵 태어난 예쁜 딸 뽕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무 소용없으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참으로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로구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그런 것이었으리라. 뽕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임을